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, 우리나라는 총알 배송이 있죠. 미국에는 뭐 아마존이 이길 배송 때문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만,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기자들이 한 것 중에 2011년, 2년, 3년, 뭐 4년 그때까지 저한테 물은 얘기가 뭐냐면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올까요?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.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올까요?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 2014년인가 15년에 아마존 클라우드 AWS가 들어왔습니다. 오프라인 쇼핑은 들어오지 않고요. 아마존 클라우드만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. 그때 만들어졌죠. 그리고 아마존의 이 홈페이지에 한국 지사에 한국 사람들을 뽑는 공고가 나오면서부터 뽑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이 들어오냐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들어오지 않았죠. 그 얘기는 맞았습니다. 그래서 그 근거가 뭡니까? 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은 4대강이 있어서 절대 못 들어와.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안 웃으시네요. 한국은 4대강이 있어서 절대 아마존이 들어올 수가 없어.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강점은 뭡니까? 서드파티들이 많다라는 거, 그리고 배송에 대한 거, 그리고 프라임 고객이 있다는 거,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한국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봤습니다. 배송?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누가 하루를 기다리냐. 한국에서는 그냥 아침에 배달내면 저녁에 오는데, 아니면 저녁에 배달내면 아침에 오든가, 뭐 그런 배송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던 게 하나가 있었고, 또 뭐가 있었냐면은 프라임. 야, 너는 인터파크에다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페이버를 고객에게 줄 수가 있냐. 가입자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각적으로 나는 10만 원 이상의 몇 배 되는 것을 대가로 받은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을 주든가, 아니면 무조건 나는 여기는 가입해야 돼. 뭐 돈을 벌여도 나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. 그런 로열티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, 인터파크, 롯데닷컴, 뭐 신세계닷컴 기타 등등, 아니면 G마켓, 내가 보기엔 그런 로열티가 있진 않다. 왜? 그때 당시만 해도 값이 싼 곳에 무조건 점핑을 하는 고객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.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, 배송? 지금 뭐 새벽 배송? 적자죠. 그 다음에 쿠팡, 우리 한킴 선생님께서는 쿠팡 흑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표면상으로는 역시 적자고요. 뭐 위메프 다 적자고, G마켓 흑자죠. 20몇 퍼센트 막 순이익 나고 막 이렇게 좋죠. 근데 과연 총알 배송이나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기업이 얼마나 페이브를 받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.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과연 필요하냐.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성비나 속도보다는 아시죠? 안전과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, 신뢰와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고요. 저는 쿠팡이 저기 1조 투자를, 10억 달러 투자를 받을 때 물류센터를 엄청 늘렸습니다. 아시겠지만 물류센터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거 땅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혹시 뭐 그런 생각은 저만 가졌나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회사는 망해도 땅은 남잖아요, 우리나라는. 저만 생각한 건가요? 여러분,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망하는 순간에 그 땅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죠.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2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시고 산전수전 공중 다 겪다가 결국은 망해서 공장을 팔았는데,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20년 동안 사업을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나요? 혹시 김나영 선생님 혹시 뭐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? 그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도 미국에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본 건 150 몇 개가 있었는데 큰 거로는 뭐 한 70 몇 개가 있었고요. 제가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 있는 요소의 외곽에는 엄청난 땅에
그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가 있더라고요. 야, 저 땅이 도대체 저 땅값이 얼마일까?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, 한국 사람들은. 자,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달의 민족, 우리 김봉진 대표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. 형님과 지금 잘 저기 하고 계시고, 그 형님은 또 지금 이제 투자자로서 이렇게 그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의 시장 점유율이 2015, 16년서부터 50%가 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 회사가 다 아시다시피 딜리버리 히어로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달 시장은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. 제가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거는 2016년에 수수료 싸움이 났죠. 20% 너무 갈취한 거 아니냐.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수수료 제로를 한 회사가 배달의 민족입니다.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. 그리고 내부 결제, 자기네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것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. 그래서 1년에 250억씩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배송 라이더스를 만들고 배송을 시작했고, 그 다음에 아침 식사 배달을 하기 시작했고, 그 다음에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순이익을 냈습니다. 순이익이 거의 뭐 한 200억 정도 되는. 그래서 벼랑 끝에 서더니 다시 일어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었겠죠.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. 야, 이게 자기네들 250억씩 버리고 새로운 정말 이렇게 백척간도 진일보죠. 거의 벼랑 끝에 서가지고 새롭게 개선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달의 민족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어디가 사람들이 뭐 수술에 대한 이야기하고 외국 자본에 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시지만 요즘 국내 국외가 어디 있습니까? 뭐 사업 잘해서 고용 창출하고 세금 내면 뭐 외국 기업이죠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에 여러분 45페이지 보면 거기 밑에 보시면 배달의 민족이 왜 이렇게 다른 쪽의 경쟁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첫째는 스마트폰이었다. 스마트폰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엄청 많죠. 뭐 그거는 아무튼 시기적으로 했고요. 그 다음에 둘째는 등록업체 수입니다. 등록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시지만 배달의 민족은 컬처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. 뭐 출퇴근 시간 없고 6시만 되면 무조건 땡하면 왜 안 나가냐고 하고, 그리고 글씨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뿌리고,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인들에 대한 무료 교육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했는데 이 전략들이 이렇게 보면 아마존하고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배우는 그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게픽 패스트가 있습니다. 일단은 양부터 늘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질로 나가는. 이거는 제프 베조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손정희 회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손정희 회장도 양에서 질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.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게픽 패스트부터 하세요. 일단 양부터 늘리세요.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입니다.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. 뭐 엄청난 쓰레기들, 그 앱 10,000개, 20,000개, 100,000개 들어갈 때마다 야, 여기는 쓰레기 덤이야 라고 했지만 자연 정화가 돼가면서 사실 질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. 처음에 아마존은 뭐 그렇게 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서드 파티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, 셋째에 대한 기업의 컬처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,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들렸으니까요. 혹시 배달의 민족의 공정위에서 허가가 떨어질까요? 안 떨어질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차 대표님 뭐 공정위에서 뭐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승인이라든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, 그 부분
특별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고요. 예, 저도 배달의 민족 이렇게 내용 읽으면서 저는 요 문구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. 예, 예. 제약회사 출신의 정통 영업명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영입해서 음, 플랫폼 영업력과 플랫폼 운영 능력을 뭐 확장시켰다 하는데, 음, 저도 뭐 이제 기업 운영하는 초년 이제 CEO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솔직히 경험이 저는 거의 전무하거든요.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영업의 중요성, 그다음에 영업과 다른 것들의 어떤 연결고리들,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, 아무튼 예. 여기서 저는 이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뭐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그 거기에 또 경험이 있으신 우리 멤버들께서 그 또 조언을 또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 차 대표님 말씀하신 영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그 스타트업들은 기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는 사실은 차 대표님과 유사하게 그 문구가 인상적이었는데요. 예,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이제 배달의 민족도 뭐 약간 선진 테크 기업으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 당시에 그 김봉진 CEO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 진짜 사람을 정말 잘 썼구나. 큰 그림을 딱 명확하게 그리고 영업력을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사람은 그게 뭐 올드 패션의 기업이든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길잡이 역할을 되게 클리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이유 브랜딩 그 김봉진 대표가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. 그래서 예, 사실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체 배달의 민족 서체 저도 종종 쓰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배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키치 문화 뭔가 여기 독일 말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를 잘 살려서 어떤 그 컨셉에 맞게 타겟 고객에 맞게 퍼소나에 맞게 브랜딩을 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기요나 배달통도 키치나 그런 감성들이 있긴 있거든요. 그럼 뭐가 다른지를 보면은 조금 배달의 민족이 좀 세련된 느낌은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컨셉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인데, 개인적으로 저는 배달의 민족을 한 3번 정도 설치를 했다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지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UI랑 UX 디자인 때문이었거든요. 가독성도 떨어지고 사실 폰트나 또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어필들 강점이다라는 얘기들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쓰는 유저 입장에선 사실 그게 한 번도 와닿은 적이 없었었고 오히려 저는 우버이츠 서비스가 훨씬 쓰기가 편했어서 그런지 최근에 쿠팡이츠 서비스가 우버이츠를 그대로 모방해서 뭐 구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운영 어떤 큰 틀들이 같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쿠팡이츠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런 책에도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못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정말 느끼시기에 배달의 민족의 어떤 디자인적인 UI나 UX 감성들이 좋다고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글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만들어져 있어서 잘 나가니까 이런 거다라고 그냥 쓰시는 건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서 이게 특이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? 뭐 이런 저도 공감해요. 저는 예. 배달의 민족 앱을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. 예, 배달시켜 드시는군요.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식구들은 그렇게 배달시키는, 특히 배달시켜도 뭐 치킨하고 피자 위주였지,
어떤 음식을 배달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뭐 이제 아무튼 요 플랫폼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러다가 배달 앱들은 그러면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? 그래서 꼭 제가 어떤 음식을 주문한다기보다 이 배달 앱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설치했는데 저는 김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처음 이제 앱 딱 열어보고 이게 디자인이 왜 이렇게 최근 느낌의 디자인이 아니지 좀 올드 느낌 디자인인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보면은 어느 기업이 그 영역에서 가장 선두로 나왔느냐가 요즘에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어찌 보면은 배달통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따져보면은 가장 먼저 배달의 민족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배달 문화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준 회사가 아닌가. 그래서 이제 누가 가장 먼저 그 영역을 어떤 이미지적으로나 이렇게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. 물론 뭐 나중에는 당연히 그 안에 컨텐츠가 따라붙지 않으면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미지들도 경쟁력을 잃게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타이밍과 선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 책에도 그 타겟 고객층이 이제 20대로 설정을 했더라고요.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여기 20대가 계신지 다 모르겠는데 40대여서 20대 감성을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개인적으로는 그 B급 정서가 재밌더라고요. 친근하고 제가 A급이 아니라 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친근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저는 뭐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코멘트를 하자면 이게 오토 비즈니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니까 그 아까 이제 그 영업맨이 그 일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오프라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도 오토 비즈니스에 좀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그 이해나 그 도메인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으면 그 오토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 김봉진 대표가 영업맨을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 쪽에서 이렇게 활용을 잘했던 것들이 참 성공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차 대표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김봉진 대표가 성공한 요소 중에 그 형님 얘기가 있고요. 아시겠지만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. 뭐 다 아시잖아요. 뭐 우리가 빌 게이츠가 폴 알렌이 없었으면 아니면 우리 김봉진 대표가 그게 김봉현인가요? 아무튼 그 형님이 지금 그분이 안 계셨으면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. 예를 들어서 그 김봉진 대표가 그 영업맨이 없었으면 아니면은 우리 그 카카오에서 그 키즈노트를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키즈노트가 당시에 그 유치원의 한 85%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. 근데 엔지니어 한 분과 영업을 담당하시는 김준영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걸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김준영이라고 하는 분이 영업에 굉장히 뛰어나서 모든 유치원들을 치고 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겟퓨 패스트를 한 거죠. 막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탔는데 여기 여러분 이 책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이펙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뭔가 시작을 어렵지만 한번 타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탄다는 거죠. 저는 제 작은 경험상 이 종지 마찰 계수가 굉장히 크다가 어느 순간에 확 풀리게 되면 정신없이 성장을 합니다.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기 누굽니까 그 썬데이 토즈에서 만든 애니팡하고 박 대표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매출이 10억 원어치씩 됐습니다. 단일 게임에서. 그러면 그게 그전에는 매출이 막 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니까 확 일어나는 거죠. 저는 우리 차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배시다가 다음 달에 안 배시면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그게 아주 금방이에요. 근데 그 영업하는 분들이 정말 그런 선수분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죠. 자,
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공정위에서 아마 조건부 승인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몇 가지 조건을 들고 아마 승인을 하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